미군 최고의 장군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흔한 훈장 하나 없이 후줄근한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 메가더는 미군의 복장은 간소하면 간소할수록 좋다는 통찰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2차 대전 기간 동안 미 육군 내에서 가장 먼저 별 5개인 오성 장군, 즉 육군 원수가 된 전설적인 인물, 그리고 6.25 전쟁 중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불명예스럽게 해임당한 장군. 하지만 메가더가 진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최대한 현지의 야전사령관을 존중하는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이 왜 그를 해임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메가더가 해임당하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메가더가 어떤 캐릭터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문제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독특한 캐릭터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강력했고 거대했던 메가더의 자의식. 메가더가 자신의 상관에게도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던 것은 6.25 전쟁 당시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랬고 2차 대전 기간 중에도 이미 그래왔었습니다. 사실 메가더가 그럴 법한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메가더는 1880년생으로 미군 내에서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독일군 내에서 나이가 두 번째로 많았던 페더 폰 보크 원수와 동갑인 1880년생이었던 메가더. 하지만 그는 나이에 비해 굉장히 젊어 보였고 건강 상태는 미군 내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완벽했습니다. 때문에 메가더는 오랫동안 군에 있을 수 있었고 그 결과 그의 동기나 상관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2차 대전 기간 중 미 육군 서열 1위였던 마샬 육군 참모총장. 마샬 육군 참모총장이 고작 첫 번째 별을 달았을 때 이미 메가더는 육군 참모총장을 마친 직후였을 정도로 메가더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1933년 3월 미 의회는 1934 회계연도 예산으로 육군에 고작 2억 7,700만 달러만을 인가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루즈벨트 행정부는 그 예산에서 8천만 달러를 더 삭감한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뉴딜 정책으로 인해 루즈벨트는 미 육군에 예산을 더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미 육군의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미 육군 병력은 고작 14만 명에 불과했고 당시 육참 총장이었던 메가더는 가능하다면 30일치 탄약이라도 비축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육군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메가더 육군 참모총장과 신임 육군 장관이었던 조지 던,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필사적인 심정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가게 됩니다. 열띤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루즈벨트는 신임 육군 장관 조지 던의 말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냥 내쳐버렸습니다. 완전히 풀이 죽은 채 물러난 신임 육군 장관 조지 던.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미 육군 참모총장 메가더가 루즈벨트 앞으로 나섰습니다. 후에 메가더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전쟁에서 패전했을 때 총검에 찔리고 군홧발에 짓밟힌 채 진창에 쓰러진 미국 청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원망하는 저주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당신 루즈벨트이기를 바랍니다. 메가더의 이 막말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격노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루즈벨트는 메가더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다시 메가더의 회고. 물론 그가 옳았다. 그 막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나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참 총장 자리에 있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육군 참모총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한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놀라운 자제력을 발휘하며 침착하게 말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더글라스,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요. 어찌됐든 당신하고 이번 예산은 함께 가야 하니까. 밖으로 나오자마자 육군 장관 조지 더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 육군을 구했어.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백악관 계단에 토하고 말았다. 메가더의 특별했던 성장 배경, 그리고 거대했던 그의 자아, 군인으로서 그가 갖고 있던 의무감,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현실 속에서 고위 정치 지도부와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은 6.25 전쟁, 아니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장교들의 복장을 볼 때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미군의 최고 장군이라는 사람들이 그 흔한 훈장 하나 없이 후줄근한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 이들을 보면 마치 공장 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수십만의 병력을 지휘하는 제도, 그리고 장군들이라고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 사실 메가더는 조지 패튼과도 또 미군 최초의 원수였던 퍼싱과도 전혀 다른 패션 스타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패튼의 패션 스타일은 풀을 먹여 줄을 세운 제복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광을 낸 하이바, 반짝반짝 빛나는 계급장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는 이런 것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군의 복장은 간소하면 간소할수록 좋다는 통찰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 기간 중 메가더는 천박할 정도로 요란한 군복보다는 군모와 선글라스, 담뱃대, 그리고 최소한의 계급장을 제외하고 모든 장식을 떼버린 채 목을 드러낸 단순한 카키 근무복 차림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이것이 오히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나는 대담하다. 그리고 나는 형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개방적 태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이다. 메가더의 옷차림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미군에게까지 내려오는 미 육군의 단순한 군복 스타일. 이것은 패튼이나 퍼싱이 아니라 바로 메가더가 했던 그 선례를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피벗 투 아시아, 아시아 중심 정책. 2010년대 들어 미국은 외교와 군사 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꽤 오랫동안 유럽과 중동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제부턴 아시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 경제와 인구학적 측면에서 미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물들일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어디일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80여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더글라스 메가더. 우리 미국의 국가 정책을 형성하거나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럽은 결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메가더의 아버지 아서 메가더가 아들인 더글라스 메가더에게 심어줬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당시 대부분의 미군 장성들과 정계에 있는 메가더의 상관들은 한결같이 유럽 중심주의자들이었습니다. 메가더는 유럽 우선주의자들로 특식을 거리는 미국 내에서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주류가 아닌 비주류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메가더는 비교적 그들에게 터치를 받지 않는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활약했었고 자신의 군 경력에서 가장 위대했던 두 차례의 절정기를 일본과 한국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950년 9월 15일 5,000분의 1 확률이라던 인천 상륙작전의 대성공. 메가더의 군 경력에서 두 번째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말
중공군의 개입, 이후 순식간에 벌어진 완전한 전세 역전. 미국으로서는 완전히 허를 찔린 셈이었습니다.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전에 남북 통일 기회가 날아간 메가더 장군의 한국전쟁 최대의 실수라는 컨텐츠에서 메가더의 책임을 거론했으나 사실 메가더의 책임은 1950년 11월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방식에 책임이 있었던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책임을 메가더에게만 돌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진실을 말하자면 이미 1950년 10월 말부터 워싱턴과 메가더 모두 한국에 중공군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참모본부는 메가더에게 즉각 방어태세로 바꾸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또한 자신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환상을 깰 수 있는 부정적인 정보를 의식적으로 모두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인천 상륙 후 승승장구하던 미군이 중공군에게 허를 찔린 것은 메가더뿐 아니라 미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워싱턴의 잘못도 매우 컸던 것입니다. 중공군이 본격 대규모로 참전하기 시작한 1950년 11월, 미 합동참모본부는 더 이상 증오는 없으며 행동의 제약, 특히 중공을 직접 타격하는 것과 관련된 제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지침을 메가더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메가더는 차라리 한국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싸우게 해주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주장하며 대응해 왔습니다. 메가더는 워싱턴을 향해 만약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 중국 국민단 병력을 전쟁에 투입하고 해군으로 중국 본토를 봉쇄하는 가운데 해군과 공군으로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군이 중공군에게 밀려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38도선 밑으로 후퇴한 일사후퇴 후 1951년 3월 신임 미 8군 사령관 리치 웨이는 제한된 반격을 가해 서울을 탈환하고 38도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트루먼과 미 합동참모본부는 메가더와 그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이라는 마법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굳이 메가더가 없더라도 남한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사실상 이때부터 눈에 가시였던 메가더 해임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당시 트루먼은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은 허락 없이 정치 문제를 논하지 말라. 그는 메가더의 이름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경고는 메가더에게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1951년 2월과 3월에 들어와서도 38도선을 유지한 채 한국의 분단 상태를 그대로 두려는 워싱턴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울 수가 없다. 나의 부대에게 부과된 제약사항은 오히려 중공군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왜 그들의 본진을 치지 못하게 막는 것인가? 마침내 1950년 3월 24일, 메가더는 과거에 그가 자신의 상관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했었던 모든 기록을 뛰어넘는 코뮤니케를 발표합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산업 능력이 부족해서 공군과 해군력으로 우리의 맞상대가 될 수가 없다. 또한 그들은 지상군에게도 우리와 같은 1급 화력 지원을 하지 못한다. 중공의 모택동의 목적은 이미 실패했다. 모택동은 한국에서 패배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협상을 구걸하라. 이 말들은 실제 메가더가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들입니다. 메가더는 아예 대놓고 중공을 비웃고 자극한 것입니다. 과연 메가더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트루먼이 하려고 했던 외교적인 노력, 즉 중공과 하고 있던 현상 유지 정책을 고의적으로 망쳐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메가더는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나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미국의 외교 정책을 바꾸게 만들겠다. 메가더는 미국이 중공이 아닌 대만의 장제스를 포용하고 유럽이 아닌 아시아가 미국의 운명임을 깨닫도록 정책을 바꿔보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무대는 유럽이 아니라 바로 이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의 전통은 무력에는 최대의 대응력으로 대처하는 것이지 협상이 아닙니다. 외교가 아닌 군사적 해결만이 한국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 어떤 것도 승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한반도에서 공산 세력을 밀어내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한 채 해임당하게 되는 메가더. 하지만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메가더의 리더십은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던 북한 김일성의 시도를 어찌됐든 좌절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의 공은 한국의 공산화만 막았던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며 마칠까 합니다. 6.25 전쟁 참전으로 중공은 미국의 세력을 38선 이남으로 몰아냈고 예전 강대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중공은 대만을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은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마오쩌둥이 호언장담한 것처럼 미국이 허약한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진짜 호랑이라는 값비싼 교훈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후 소련과 중공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세계의 그 어디에서도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여 공산주의를 팽창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버리고 맙니다. 결국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시아가 미국의 미래라고 주장했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정책을 바꾸려 했던 메가더는 분명 시대를 앞서간 뛰어난 통찰력을 갖춘 명장이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